2024년 10월의 쌀쌀한 오후, 대구 달서구의 한 은행 창구에서 이순자 씨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72세의 그녀가 40년간 교직에 몸담으며 모은 2억 원의 연금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정말 잔고가 영원입니다. 마지막 출금이 한 달 전이네요. 은행 창구 직원의 차갑고 사무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순자 씨의 손에서 통장이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며 한 푼 두 푼 모은 소중한 돈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늙어가는 자신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그 돈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럴 수가. 분명히 김 원장님이 안전하게 관리해준다고. 순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을 속인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금을 노린 치밀한 사기와 한 노인의 통쾌한 역전극에 관한 실화입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증명하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2023년 3월, 봄 기운이 완연한 날이었습니다. 40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이순자 씨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네. 순자 씨는 빈집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으로 인해 건강 관리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 3번 약을 챙겨 먹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혼자서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런 순자 씨에게 딸 미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실버케어 센터 어때요? 집 같은 분위기에서 전문적인 관리도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곳은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괜찮아요.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미영이가 알아본 곳은 대구 달서구에 있는 행복 실버케어 센터였습니다. 가정집을 개조한 소규모 시설로 1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이었습니다. 3월 15일, 순자 씨는 딸과 함께 실버케어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45세의 김성호 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센터를 운영하는 김성호입니다. 김 원장은 정중하고 친절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센터 곳곳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센터 내부는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거실에서는 몇 분의 어르신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식당에서는 균형 잡힌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님도 상주하시나요? 미영이가 물었습니다. 네. 24시간 간병인과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어르신들 상태를 매일 체크하고 있어요. 김 원장은 자신의 이력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10년간 무인복지 분야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돌봄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 지지도 함께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순자 씨는 김 원장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40년간 교사 생활을 하며 만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김 원장은 진정성이 느껴지는 사람 같았습니다. 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120만 원입니다. 식사, 간병, 의료 관리 모든 것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순자 씨의 연금이 월 150만 원 정도였으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만 원으로는 개인 용돈이나 의료비를 쓰시면 됩니다. 김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딸과 상의했습니다. 엄마, 어떠세요? 분위기가 괜찮아 보이던데요. 김 원장님도 좋은 분 같고
한번 들어가 볼까? 일주일 후 순자 씨는 행복실버 케어센터에 입소했습니다. 40년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환영합니다. 편안하게 지내세요. 김 원장이 직접 짐을 나르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센터의 다른 입소자들도 순자 씨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69세의 최영숙 씨는 전직 간호사로 먼저 들어와 센터 생활에 적응한 상태였습니다. 선생님, 여기 정말 좋아요. 김 원장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음식도 맛있고.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선생님 연금이 꽤 되시나 봐요? 여유로워 보이세요. 순자 씨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40년 가르쳤으니까 연금이 좀 나와요. 2억 정도 저축해놨고. 최 씨는 부러워했습니다. 와, 정말 많으시네요. 저는 간호사 연금이 적어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들은 김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 순간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순자 씨는 센터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외로움을 덜어주었습니다. 정말 잘 선택한 것 같네. 순자 씨는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 원장이 이미 자신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입소한 지 한 달이 지나면서 이순자 씨는 센터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은 다른 어르신들보다 순자 씨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김 원장은 매일 아침 순자 씨를 가장 먼저 찾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혈당 수치는 괜찮으시죠? 약은 잘 드세요? 김 원장의 세심한 관심에 순자 씨는 감동했습니다. 40년 교직 생활 중에도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원장님은 정말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최영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다른 시설과는 달라요. 김 원장님은 정말 마음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하지만 김 원장의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순자 씨의 경제적 상황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 원장이 순자 씨를 개별 상담실로 불렀습니다. 선생님, 잠시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무슨 일이신가요? 선생님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혹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은 없으신지 궁금해서요. 순자 씨는 김 원장의 배려에 감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연금도 충분하고 저축도 있어서 걱정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여기 계시면서 은행 업무 보시기가 불편하실 텐데. 딸이 가끔 와서 도와주긴 하는데 확실히 좀 불편해요. 김 원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까요? 어르신들의 통장 관리를 대신해드리는 서비스도 있거든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제가 직접 해야죠. 물론 그렇죠. 다만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말씀드린 건이에요. 병원비가 갑자기 필요하다거나 할 때요. 김 원장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사실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세요. 통장과 도장을 맡겨주시면 제가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관리해드려요. 물론 모든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순자 씨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제 돈인데. 당연히 선생님 돈이죠. 저는 그냥 대신 찾아드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마치 가족이 도와주는 것처럼요. 며칠 후, 김 원장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최영숙 씨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한 것입니다. 순자 언니, 저는 김 원장님께 통장 관리를 맡겼어요. 정말 편해요. 최 씨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매달 센터비도 알아서 납부해 주시고 필요한 개인 비용도 찾아서 주세요. 영수증도 다 보여주시고 순자 씨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전할까요?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김 원장님을 믿지 못해요. 이렇게 잘해주시는데 게다가 정식 사업자 등록도 되어 있고 시에서도 인증받은 시설이에요. 그날 저녁 김 원장이 다시 순자 씨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내일 은행 업무 때문에 나가야 하는데 함께 가실래요? 통장 정리도 하고 필요하면 관리 위임장도 작성할 수 있고요. 순자 씨는 더 이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모두 김 원장을 신뢰하고 있었고 본인만 의심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함께 가요. 다음날 오전 김 원장과 순자 씨는 함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모든 절차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서류는 제가 대신 계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장이에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순자 씨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간단해요. 제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입출금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물론 모든 거래 내역은 선생님께 보고 드리고요. 은행 직원도 김 원장을 잘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김 원장님이 관리하시는 거면 안전하실 거예요.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맡기시거든요. 순자 씨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 순간 김 원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스쳤지만 순자 씨는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통장과 도장도 제가 안전하게 보관하겠습니다. 센터 금고에 넣어둘 테니까 걱정 마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김 원장의 친절한 설명을 듣고 있으니 그 불안감도 사라졌습니다. 선생님, 매달 거래 명세서를 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그날 밤 순자 씨는 딸 미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김 원장님이 통장 관리를 도와주신다고 해서 맡겼어. 정말요? 괜찮으실까요? 다른 어르신들도 다 맡기고 있대. 그리고 원장님이 워낙 좋은 분이니까. 미영이는 약간 걱정됐지만 어머니가 결정한 일이니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가끔 확인해 보세요. 그럼 당연히 확인하지. 하지만 순자 씨는 몰랐습니다. 김 원장이 이미 자신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얻었다는 것을, 그리고 치밀한 계획의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통장을 맡긴 지 2달이 지난 어느 날, 이순자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약속했던 거래 명세서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원장님, 지난달 거래 내역 좀 보여주세요.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요? 별일 없었어요. 센터비랑 개인용도만 찾았거든요. 그래도 한번 보고 싶어요. 김 원장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며 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준비해서 드릴게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명세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원장은 항상 깜빡했다거나 바빠서라는 핑계를 댔습니다. 순자 씨의 불안감이 커지던 중 딸 미영이가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그런데 미영아, 엄마 통장에서 생활비 좀 빼줄래? 개인적으로 쓸 돈이 필요해서. 얼마나요? 50만 원 정도면 돼. 미영이는 어머니가 김 원장에게 통장을 맡겼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김 원장님께 말씀드려보세요. 그래도 내 돈인데 직접 찾고 싶어. 그럼 제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다음날 오후 미영이는 어머니의 은행을 방문했습니다.
통장을 분실했다며 거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죄송한데 고객님, 어머니 계좌 잔액을 확인해 주세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한 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잔액이 0원입니다. 0원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최근 거래 내역을 보니까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 큰 금액이 출금되었네요. 미영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2억 원이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찾았나요? 김성호 씨 명의로 위임장이 있어서 출금된 것 같습니다. 미영이는 급히 센터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통장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순자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2억이나 있었는데 김 원장이 다 찾아갔어요. 지난 2달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순자 씨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바보였다는 거네? 모녀는 즉시 김 원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김 원장은 태연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왜 어르신 돈을 가져가요? 그럼 2억이 어디로 갔어요? 미영이가 따졌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분명 차고일 거예요. 김 원장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10년간 돌봐왔는데 이런 의심을 받다니 정말 속상하네요. 순자 씨는 김 원장의 반응을 보며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원장님이 안 가져가셨나요? 당연하죠. 저도 피해자예요. 누군가 어르신 계좌를 해킹했을 수도 있어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충격과 함께 김 원장에 대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남의 손에 내 평생을 맡길 수 있었지? 며칠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위임장이 있으면 합법적인 거래예요. 사기라고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제가 당한 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해요. 김 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 말이에요. 순자 씨는 절망했습니다.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센터로 돌아온 순자 씨를 보는 김 원장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괜한 의심 그만하세요. 저도 기분이 나빠요. 제 돈을 돌려주세요. 무슨 돈을요? 저는 아무것도 가져간 게 없어요. 김 원장의 태도 변화에 다른 입소자들도 눈치를 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김 원장 편을 들었습니다. 순자 언니, 김 원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에요. 은행에서 실수한 거 아닐까요? 최영숙 씨만이 순자 씨의 편에 섰습니다. 언니, 뭔가 이상해요. 저도 요새 김 원장님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증거를 찾아야 해요. 김 원장이 정말 돈을 가져갔다는 증거. 어떻게? 차근차근 생각해봐요. 분명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순자 씨는 그제서야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72세의 나이였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맞아.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내 평생이 걸린 문제인데. 하지만 그때 순자 씨는 아직 몰랐습니다. 김 원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신을 고립시키려는 더 큰 음모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금 도난 사실이 드러난 후 김성호 원장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순자 씨를 대하는 방식이 점점 더 차갑고 통제적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선생님, 요즘 다른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이야기하고 다니시네요. 김 원장이 순자 씨를 따로 불렀습니다.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요? 증거도 없으면서 저를 사기꾼으로 몰아가시는 게
사실이에요? 김 원장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공동생활 공간이에요. 다른 분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시면 안 돼요. 그럼 제 돈을 돌려주세요. 그런 식으로 나오시면 센터에서 나가셔야 할 수도 있어요. 춘자 씨는 김 원장의 협박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부터 김 원장은 공격적으로 순자 씨를 고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선생님, 휴대폰 좀 맡겨주세요. 왜요? 요즘 밤에 통화 소리 때문에 다른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신다고 하네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규정이에요. 공용 전화기를 쓰세요. 하지만 공용 전화기는 김 원장이 관리했습니다. 춘자 씨가 딸에게 전화하려고 하면 항상 방해했습니다. 지금은 업무 시간이라 안 돼요. 점심시간에는 전화기 점검해야 해요. 저녁에는 다른 어르신들이 쓰신다고 예약이 돼 있어요. 결국 순자 씨는 외부와 연락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보내려고 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 편지는 제가 대신 발송해 드릴게요. 김 원장이 편지를 가로챘습니다. 직접 우체통에 넣고 싶어요. 센터 규정상 모든 우편물은 확인을 거쳐야 해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요. 춘자 씨가 딸에게 보내려던 편지는 김 원장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면회도 제안했습니다. 미영아, 엄마 좀 뵈러 왔어요. 딸이 센터를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님이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면회를 제안하고 있어요. 뭐가 안 좋으신데요? 혈압이 올라가시고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어요. 미영이는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어 들어가려 했지만 김 원장이 막았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도 그 다음 주에도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센터 내에서도 순자 씨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김 원장이 다른 입소자들에게 은근히 이야기를 퍼뜨린 것입니다. 춘자 선생님이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없는 일을 있다고 하시고 그분 가족들도 연락이 끊어진 걸 보니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시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어르신들은 점점 순자 씨를 멀리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혼자 앉게 되었고 대화에서도 소외되었습니다. 춘자 언니, 괜찮으세요? 최영숙 씨만이 여전히 순자 씨를 챙겨주었습니다. 영수가,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아. 저는 믿어요. 그리고 언니,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뭘? 김 원장이 밤에 사무실에서 뭔가 하는 것 같아요. 불빛이 새벽까지 켜져 있더라고요. 최 씨의 말에 순자 씨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럼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 맞아요.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하지만 김 원장의 감시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춘자 선생님, 요즘 밤에 돌아다니시나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밤에는 위험해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화장실 가는 것도 허락받아야 해요? 어르신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김 원장은 심지어 순자 씨의 방 열쇠를 바꿨습니다. 보안상 새 자물쇠를 달았어요. 열쇠는 제가 보관할게요. 제 방인데 왜 제가 열쇠를 못 가져요? 분실 우려가 있어서요.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춘자 씨는 자신의 방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통제받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혈압약 때문에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해요. 김 원장이 싱거운 음식만 주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똑같은 걸 주세요. 의사 처방이에요. 따라야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순자 씨를 약화시키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서 순자 씨의 몸과 마음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외부와의 연락도 차단되고 센터 내에서도 고립된 상황에서 우울감이 심해졌습니다. 이러다가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순자 씨는 최 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언니, 포기하면 안 돼요. 김 원장의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언니가 포기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라는 거라고요. 하지만 나한테 뭔 힘이 있어? 72살 늙으니까. 나이는 숫자예요. 언니는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잖아요. 그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맞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김 원장 뜻대로 되는 거야. 절대 그럴 수는 없어. 하지만 김 원장의 통제는 더욱 교묘해져 갔고 순자 씨는 더욱 절망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과연 72세의 노인이 이런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도 이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영숙 씨와 함께 김성호 원장의 정체를 밝혀낼 단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 원장 사무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3시인데 뭘 하고 있는 거지?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김 원장이 컴퓨터 앞에서 뭔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통장 사본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저건 뭐지? 순자 씨는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김 원장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자 씨는 급히 복도 끝으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김 원장은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자 씨는 최 씨에게 어젯밤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김 원장이 새벽에 사무실에서 뭔가 하고 있더라. 뭘 하는 것 같던데? 컴퓨터로 뭔가 계산하고 있었어. 통장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최 씨는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떻게? 사무실은 항상 잠겨 있잖아.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간호사로 일할 때 배운 건데. 최 씨는 과거 병원에서 일할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 원장이 외출하는 틈을 노려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김 원장이 외부 업무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그동안 조용히 계세요. 김 원장이 센터를 나섰습니다. 30분 후,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은 예상대로 잠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순자 씨가 걱정했습니다. 최 씨는 핀을 가지고 자물쇠를 만져봤습니다. 다행히 오래된 자물쇠라 쉽게 열렸습니다. 와, 영수가 대단해. 병원에서 응급 상황 때 많이 해봤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여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컴퓨터를 켜려고 했지만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모르니까 안 되네. 서류부터 확인해봐요. 두 사람은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서는 센터 운영 관련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명의 어르신들 이름이 적힌 통장 사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순자 씨가 자신의 통장 사본을 발견했습니다. 언니 것도 있고 저것도 제 거네요. 최 씨도 자신의 통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해. 제 통장에 제가 모르는 거래 내역이 있어요. 순자 씨의 통장에는 지난 몇 달간 여러 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출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그런 돈을 찾은 적이 없었습니다. 영수가, 이거 봐. 내가 찾지도 않은 돈이 나갔다고 되어 있어. 최 씨의 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이건 분명 김 원장이 몰래 찾아간 거예요. 세 번째 서랍에서는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김 원장의 개인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이거 김 원장 통장인데 입금 내역이 엄청나네. 김 원장의 통장에는 여러 명의 이름으로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와 최 씨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증거야. 순자 씨가 흥분했습니다. 맞아요.
김 원장이 우리 돈을 자기 통장으로 빼돌린 거예요. 두 사람은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일 났어. 김 원장이 돌아왔나 봐. 최 씨가 급히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서류를 원래 자리에 두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다행히 김 원장은 아직 복도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다행이야. 춘자 씨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촬영한 사진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언니, 이거 완벽한 증거예요. 김 원장이 우리 돈을 훔쳐간 게 명확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밖으로 알릴까? 전화도 못하고 면회도 안 되는데. 두 사람은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언니, 병원에 가는 척해요. 병원? 건강검진이나 진료를 핑계로 밖에 나가면 그때 신고할 수 있어요. 하지만 김 원장이 따라올 텐데. 괜찮아요. 병원에서는 혼자 있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순자 씨는 혈압이 높다며 병원에 가야겠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어지러워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김 원장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의료 진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가겠어요. 괜찮아요. 딸이 와서 데려간다고 했어요. 그래도 센터에서 책임져야 하니까 결국 김 원장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병원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순자 씨는 간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간호사님, 제가 급히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이 없어요. 잠시 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어르신, 여기 쓰세요. 순자 씨는 딸 미영에게 급히 전화했습니다. 미영아? 엄마야. 급해. 김 원장이 내 돈을 훔쳐갔다는 증거를 찾았어. 엄마,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야.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하고 지금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그리고 변호사도 구해야 해. 알겠어요, 엄마. 제가 바로 조치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김성호,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순자 씨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딸 미영에게 연락한 후 이순자 씨는 본격적인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센터 안에서는 김성호 원장의 감시하에 있어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김 원장의 태도가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선생님, 병원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혈압약을 바꿔주더라고요. 그것뿐인가요? 다른 건 없었고요. 김 원장은 순자 씨의 표정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최영숙 씨와 함께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딸한테 연락은 했어. 이제 경찰 조사가 시작될 거야. 잘했어요, 언니. 그런데 김 원장이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그런 느낌이 들어. 더 조심해야겠어. 이틀 후 예상대로 경찰이 센터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전 조사 차원에서 왔습니다. 김성호 씨 계신가요? 신고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김 원장은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무슨 신고 말씀이신지요? 어르신, 통장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오해입니다. 제가 합법적으로 위임받아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경찰관은 김 원장과 순자 씨를 각각 따로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본인 동의 없이 돈을 찾아간 게 맞나요?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을 찾으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관은 위임장을 근거로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 출금이 가능해요. 사기라고 하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춘자 씨는 촬영해둔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보세요. 김 원장 개인 통장에 우리 돈이 들어가 있어요. 경찰관이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정식 은행 거래 내역서가 필요하고 김 씨 개인 계좌도 조회해봐야 하는데 그럼 수사해 주실 수 있나요? 내사는 가능하지만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정식 수사로 전환될 수 있고요. 경찰이 돌아간 후 김 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춘자 선생님, 왜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제 돈을 돌려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어르신이 무고죄로 고발당할 수 있어요. 김 원장은 더 이상 가식적인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며칠 후 딸 미영이가 변호사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변호사님이에요. 5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박정혜 변호사입니다.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춘자 씨는 그동안의 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위임장이 있어서 법적으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찍어둔 사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김 원장이 개인 계좌로 돈을 옮긴 게 확인되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일단 은행에 정식으로 거래, 내역 공개를 요청하겠어요. 그리고 김 씨 개인 계좌도 조회 신청하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은행 조회만 2에 3주. 법원 결정이 나오려면 한 달은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순자 씨는 더 많은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최영숙 씨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언니, 다른 어르신들도 피해를 봤을 거예요. 함께 고발하면 더 유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들 김 원장 편을 들고 있잖아. 저는 박 할아버지가 수상해 보여요. 언제부터인가 표정이 어두워지셨거든요. 박 할아버지는 79세로 센터에 들어온 지 6개월 된 분이었습니다. 춘자 씨와 최 씨는 조심스럽게 박 할아버지에게 접근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지. 별일 없어. 혹시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박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 저희도 김 원장님께 맡겼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박 할아버지는 한참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뭔가 이상해. 연금이 평소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 정말요? 김 원장이 각종 비용을 떼어간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떼어가는 것 같아서. 춘자 씨는 또 다른 피해자를 찾은 것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희와 함께 하실래요? 김 원장을 고발하는 거요. 정말 이길 수 있을까? 증거가 있어요. 함께하면 더 유리해질 거예요. 박 할아버지도 결국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입소자인 김 할머니도 합류했습니다. 김 할머니 역시 자신의 적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장이 적금을 해지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제 피해자가 4명이 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집단 고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고발하면 더 강력한 사건이 돼요. 언론의 관심도 받을 수 있고요. 춘자 씨는 비로소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 드디어 반격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김성호, 이제 내가 당할 차례야. 춘자 씨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정혜 변호사의 도움으로 이순자 씨와 피해자들은 공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은행 조회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어르신들, 각자 기억나는 거래,
내역을 모두 적어주세요. 박 변호사가 피해자 4명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춘자 씨는 2억 원, 박 할아버지는 8천만 원, 최영숙 씨는 5천만 원, 김 할머니는 3천만 원, 총 3억 6천만 원의 피해액이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거예요.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성호 원장은 점점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과 변호사가 드나들면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춘자 선생님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서로 힘들어져요. 합의를 해보죠. 김 원장이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무슨 합의요? 일부 돈을 돌려드릴 테니까 고발을 취하해 주세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돌려줘야죠. 전부는 어려워요. 센터 운영비로 이미 많이 썼거든요. 춘자 씨는 김 원장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돈 이야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우리를 속인 게 문제라고요. 2주 후 은행에서 공식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급히 센터를 찾았습니다. 어르신들, 좋은 소식이에요. 은행 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김성호 씨가 어르신들 계좌에서 총 3억 6천만 원을 인출한 것이 확인됐어요. 그리고 같은 금액이 김 씨 개인 계좌로 입금됐고요. 춘자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네요? 맞아요. 이제 정식 수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음날 경찰서에서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4명의 피해자가 함께 나서는 집단 고발이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담당 경찰관이 감탄했습니다. 72세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다니.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원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센터 직원들에게도 압박을 가했습니다. 아무한테도 센터 일을 말하지 마. 알겠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역신문에서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2세 할머니, 요양원 원장 연금 횡령 고발, 시니어 상대 금융사기 심각, 피해액 3억 6천만 원. 기사가 나가자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도 피해를 봤어요. 다른 요양시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순자 씨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르신, 김 씨가 다른 시설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요? 네. 경찰에서 광역수사로 확대했어요. 김 원장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김성호 씨가 지난 5년간 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총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돼요. 경찰관이 설명했습니다. 10억 원이나요? 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이었어요.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김 원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김 원장이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감시망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김성호, 긴급 체포한다. 어르신들 돈 횡령 혐의다. 센터에 경찰이 들이닥치자 다른 입소자들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김 원장이 그런 짓을 했어? 춘자 언니 말이 맞았네. 그동안 순자 씨를 의심했던 다른 어르신들이 사과했습니다. 춘자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를 못 믿어서. 괜찮아요.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김 원장이 체포된 후 센터 사무실에서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르신들, 김 씨가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은행을 속인 것 같아요.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가짜 서류요? 네. 어르신들 도장을 위조해서 여러 번 사용했어요. 춘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내 도장까지 위조했다고? 그뿐만 아니라 가짜 진료서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치매라고 속였어요. 김 원장의 범행 수법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도 더 커졌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자가 10명이 넘을 것 같아요. 경찰이 브리핑했습니다. 춘자 씨는 자신이 시작한 고발이
이렇게 큰 사건으로 확산될 줄 몰랐습니다. 내가 포기했다면 다른 어르신들도 계속 피해를 봤을 거야.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순자 씨를 조명했습니다. 72세 용감한 할머니, 연금 사기 척결의 영웅, 포기하지 않는 시니어의 힘. 순자 씨는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지만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권리를 찾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72세의 나이에도 불의에 맞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김성호,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순자 씨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김성호 원장이 체포된 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이순자 씨가 시작한 작은 고발이 전국적인 연금 사기 사건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원장의 범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성호가 지난 7년간 12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총 127명의 어르신들로부터 15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사가 브리핑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규모에 놀랐습니다. 15억 원이라니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본 거야. 박정혜 변호사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줬습니다. 김 씨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시설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신뢰를 얻은 다음 통장 관리를 핑계로 돈을 빼돌렸거든요. 수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친절하게 대해서 신뢰를 얻고 통장 관리가 불편하다며 이임을 받아요. 그 다음에는 조금씩 돈을 빼내다가 나중에는 대량으로 인출하는 거죠. 순자 씨의 경우도 정확히 그 패턴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원장의 더 교묘한 수법들이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어르신들을 고립시켜서 외부와 연락을 차단했어요.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알기 어려웠던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다른 입소자들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어요. 순자 씨는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김 원장의 모든 행동이 계획적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의 전형적인 수법, 요양시설 원장이 저지른 충격적 범죄, 전국적으로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신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게 됐어요. 박 변호사가 순자 씨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있나요? 용기를 내서 고발한 게 대단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포기하거나 체념했는데 실제로 많은 피해자들이 순자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72세에 그런 용기를 내시다니 정말 존경해요. 김 원장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김성호와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피고가 운영하는 실버케어 센터의 입소자였습니다. 피고가 증인의 연금을 횡령했다고 진술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순자 씨는 침착하게 자신이 겪은 일들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2억 원의 연금을 피고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제 동의 없이 그 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평생을 바쳐 모은 돈이 사라졌으니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 원장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증인이 스스로 위임장에 서명한 것 아닙니까? 위임장은 썼지만 2억 원을 한꺼번에 찾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얼마까지 찾아도 된다고 했습니까? 월 생활비 정도요. 많아야 50만 원 정도. 검사가 거래 내역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한 번에 5천만 원씩 여러 번 인출했습니다. 이것이 증인의 의도였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김 원장이 최후 변론에서 변명했습니다. 저는 센터 운영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갚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빼돌린 돈으로 개인 부동산을 구입하고
고급차를 샀습니다. 센터 운영비와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원장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노인들의 신뢰를 악용하여 체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결일 순자 씨는 긴장하며 법정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15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법정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다행이에요. 정의가 승리했네요. 다른 어르신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어요.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순자 씨의 인터뷰가 방송되었습니다. 72세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전국적인 연금 사기가 척결되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나이는 숫자일 뿐 정의를 위해 싸우는데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네. 최영숙 씨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 모두 당했을 거예요. 우리 함께 했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7개월간의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재판에서 승소한 후 이순자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김성우로부터 빼앗긴 2억 원을 모두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할머님, 김성우의 재산을 모두 몰수해서 피해자들에게 배분하게 됐어요. 박정혜 변호사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요? 다른 피해자분들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전액은 아니지만 80%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씨는 자신의 돈을 되찾은 것보다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더 기뻤습니다. 센터에서 나온 순자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딸 미영이가 알아본 제대로 된 요양시설이었습니다. 엄마, 여기는 정말 안전해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이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이번 일로 많이 배웠어. 새로운 시설의 다른 입소자들은 순자 씨를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선생님이 바로 그 유명한 분이시군요. 텔레비전에서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하지만 순자 씨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없어요. 몇 주 후 순자 씨에게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이 나서서 다른 어르신들에게 주의를 당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순자 씨는 망설였지만 결국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이 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첫 번째 강연은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자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72세 할머니예요. 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연금 사기라는 게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직접 당해보니 얼마나 교묘한지 알게 됐어요. 순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들려줬습니다. 김 원장은 처음에 정말 친절했어요. 마치 진짜 아들처럼 저를 챙겨줬죠. 그래서 믿게 됐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이었어요. 친절함으로 신뢰를 얻은 다음에 통장을 맡기라고 했거든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정말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한 어르신이 질문했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아무리 친절해도 통장이나 도장을 맡기라고 하면 거절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하세요. 저도 딸과 먼저 상의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속지 않도록 주의하겠어요. 이후 순자 씨는 전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바쁜 일정이었지만 보람이 컸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구나.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순자 씨의 활동을 조명했습니다. 연금 사기 피해자에서 예방 전도사로 72세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 한편 김성우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가끔 순자 씨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지만 순자 씨는 읽어보지도 않고 버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6개월 후 순자 씨는 특별한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에서 주는 시민영웅상이었습니다. 이순자 시민은 개인의 피해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시장이 시상사를 읽었습니다. 시상식에는 가족들과 함께 최영숙 씨, 박할아버지, 김할머니도 참석했습니다. 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최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싸웠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순자 씨는 친구들과 기쁨을 나눴습니다. 시상식 기자 인터뷰에서 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나이는 핸디캡이 아니라는 것. 72세든 82세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계속해서 다른 어르신들을 도울 거예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그날 밤 순자 씨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7개월간의 힘든 싸움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끝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딸 미영이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시상식 너무 멋있으셨어요. 저도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고마워, 미영아. 내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었어요. 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김성우에게 당했을 때의 무력감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이었나? 순자 씨는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한 달 후 순자 씨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니어 권익보호단 활동에 참여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님 같은 분이 계시면 다른 어르신들이 힘을 얻을 거예요.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순자 씨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해 말 순자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72세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였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용기를 얻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 책 읽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맞서 싸워야겠어요. 순자 씨의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10월 이순자 씨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3세가 된 그녀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시니어 권익보호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오늘도 강연 있으시죠? 새로 입소한 요양시설의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부산에 다녀올 예정이에요. 순자 씨는 주 2회 3회씩 전국 각지를 돌며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 예방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생생한 경험담은 어르신들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부산 강연장에는
3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당하지 마세요. 순자 씨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친절한 사람이라도 통장과 도장을 맡기라고 하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진짜 좋은 사람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거든요.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선생님, 저희는 나이가 많아서 복잡한 것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어떻게 구분해요? 나이는 핑계예요. 저도 72세의 김성호와 맞서 싸웠거든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지혜와 경험이 있어요. 순자 씨는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족과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결정하지 말고 자녀들과 상의하세요. 강연이 끝나자 많은 어르신들이 순자 씨에게 가까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저도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조심하겠어요. 책도 읽었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 씨는 이런 반응들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 미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강연은 어떠셨어요? 좋았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 엄마가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 되셨네요. 유명해서 뭐해. 중요한 건 다른 어르신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는 거지. 순자 씨의 활동은 실제로 큰 효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강연을 다닌 지역에서는 시니어 대상 금융사기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정말요? 네. 선생님이 강연하신 지역에서는 사기 신고율이 60% 이상 감소했어요. 순자 씨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로 바뀔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김성호로부터 교도소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순자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선생님의 40년 노고를 하루아침에 앗아간 제가 용서받을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저 같은 사람들을 맡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김성호. 순자 씨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하지만 분노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사람이 왜 그런 길로 빠졌을까? 며칠 후 순자 씨는 특별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호에게 답장을 보낸 것입니다. 김성호 씨, 편지 잘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도 출소 후에는 제대로 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순자. 편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2025년 말 순자 씨는 올해의 시민영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상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순자 씨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제 권리를 지키려고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70세든 80세든 우리에게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불의에 맞서 싸우세요. 우리 시니어들도 충분히 강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2년 전 김성호에게 당했을 때는 절망뿐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운 결과 이렇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내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있다. 앞으로도 계속 활동하겠다. 더 이상 김성호 같은 사람들이 어르신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73세의 순자 씨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연금 사기 피해자에서 시니어 권익보호의 상징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입니다.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이순자 씨처럼 용기를 내어 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승리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